재미있는 우리나라 역사 그리고 세계사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티 오마주 출판사 샤이니스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 악연의 역사. 우크라이나, 러시아, 벨라루스는 9세기경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 출현한 첫 국가인 키예프루스를 모체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예프, 우크라이나어로는 키이우가 키예프루스의 수도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종가라고 여기죠. 키예프루스는 범슬라브 민족 국가였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살던 부족과 러시아 지역에서 살던 부족이 달랐고 당시부터 키릴 문자를 읽는 방식이 서로 달랐습니다. 또한 키예프루스가 국교로 삼았던 정교를 믿는 우크라인이 많았지만 고유 종교 또한 가지고 있었죠. 종교와 가톨릭을 접목한 통합교회 우이아트가 바로 그것입니다. 소련 지배 시절 탄압받던 통합교회인들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400만 명 가량이 된다고 합니다. 879년부터 존재하던 키예프루스가 1240년 몽골 침략으로 멸망한 뒤 우크라이나 지역은 몽골과 튀르크계 타타르인의 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몽골 타타르의 멍해라는 암울한 지배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후 리투아니아 대공국의 지배하에 들어갔다가 루블린 조약을 통해 탄생한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치하에서 1569년부터 폴란드의 지배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시기 군사 자치제인 코사크가 등장하게 되면서 독립을 향한 우크라이나의 모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독립 영웅으로 꼽히는 보단 흐멜리츠키가 바로 그 주역이 되죠. 17세기 중반 우크라이나 코사크 부대는 폴란드에 맞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당시 코사크의 지도자였던 흐멜리츠키는 한때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턱밑까지 진군하여 승리를 거머쥐게 되죠. 그 결과 광범위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그는 개선 장군이 되어 1649년 키예프로 귀환하게 됩니다. 사실상 우크라이나가 민족 국가를 수립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시기가 러시아와 민족적 차별성을 주장하게 되는 우크라이나 정체성의 첫 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달리 폴란드가 역공에 나섰고 흐멜리츠키는 루스차르국, 지금의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러시아와 맺은 페라슬라프 협정이 두고두고 문제가 되는데요. 바로 원본이 분실됐기 때문입니다. 소련과 러시아는 군사 원조의 대가로 코사크와 우크라이나인은 차르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시기 우크라이나가 복속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학계에서는 이를 부정합니다. 그것은 단기적인 군사 동맹이었을 뿐이며 원문도 남아있지 않은 협정 내용을 러시아가 당시 통일됐다며 날조한다고 말이죠. 그러나 러시아의 주장에 힘을 얻은 결과 이 조약이 우크라이나 역사의 전환점이 되어 러시아에 병합되는 과정의 첫걸음이 되고 맙니다. 러시아는 이 협정 이후 차르의 칭호를 전 러시아의 차르에서 모든 대러시아 및 소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차르로 바꾸게 된 거죠. 아무튼 루스 차르국과 폴란드 리투아니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멸망 직전까지 몰리다 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결국 동유럽의 패권을 상실하고 만 것이죠. 러시아는 1667년 폴란드와 평화협정을 맺고 우크라이나를 분점하기 시작합니다. 수도 키예프를 따라서 흐르는 드네프르 강을 기준으로 좌는 폴란드가 우한을 러시아가 지배하게 되는데 키예프는 처음 협상과는 다르게 결국 러시아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완전 장악 및 흑해 진출을 노린 러시아는 이후 크림반도를 비롯해 우크라이나 남부를 노리고 크림 칸국 그리고 그 종주국인 오스만 제국과 10여 번에 걸친 전쟁을 벌이며 1783년 크림 칸국을 합병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로써 동부 및 남부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러시아의 손아귀에 들어왔고
가톨릭과 이교도 타타르들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준 러시아를 동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적어도 처음에는 열렬히 환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우크라이나 동부에는 러시아인들이 꾸준히 이주해오고 러시아식 농노제와 군사문화가 뿌리내는 동안 우크라이나 서부는 폴란드인, 유대인, 독일인들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유럽과 중부유럽의 사상과 문화가 급속도로 뿌리내리게 됩니다. 1914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배했던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전화에 휘말리게 되죠. 우크라이나 서부는 오스트리아에, 나머지는 러시아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인들은 1차 대전에서 서로 적과 적으로 싸워야만 했습니다. 세계대전이 진행되던 중 러시아는 볼셰비키의 혁명이 발생하면서 독일에게 유리하게 국경선을 내준 후 휴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역시 연합군에게 패배하면서 공중분해되었죠.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러시아에 속해 있었던 동부 우크라이나가 독립선언을 했지만 1917년 러시아에 진압되며 결국 1922년 소련에 편입되고 맙니다. 1930년대 우크라이나는 스탈린의 집단 농장 정책 실패가 유발한 대기근으로 무수한 목숨이 사라지고 맙니다. 당시엔 300만 명으로 추산했지만 우크라이나인들은 최대 1000만 명이 숨졌다고 보고 있죠. 제2차 세계대전 초기 독소 불가침 조약에 따른 폴란드 분할 당시 폴란드에 속해 있었던 서우크라이나 지역을 소련이 합병하게 됩니다. 한편 서부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제2차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협력하여 유대인들과 폴란드인들을 상대로 제노사이드를 벌이기도 했죠. 서부 우크라이나인들은 소련의 지배를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스테판 반데라 중심으로 독립투쟁을 벌여왔지만 우크라이나 독립운동은 소련에 철저히 격파분쇄되며 소련에 재점령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이질적인 서부와 동부 우크라이나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로 묶인 이후 1954년엔 우크라이나 출신자인 니카타 후르쇼프 집권기 소련의 행정구역 개편으로 인해 크림반도를 러시아로부터 넘겨받게 됩니다. 소련에서 크림반도를 이관했던 이유는 꽤나 단순합니다. 우선 우크라이나 주변의 땅이니까 행정 편의상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소련이란 체제가 하나의 체제이니 러시아의 관할구역을 우크라이나 관할구역으로 넘겼다고 해서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이었죠.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는 실질적으로 독립을 해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키예프가 있는 내륙의 서부 우크라이나와 공업도시 하르키우, 항구도시 오데사, 크림반도 등이 속한 동부 우크라이나는 지지 정당부터 민족, 언어 구성까지 제법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지방은 러시아의 이질감이 상당히 심한 반러 성향인 반면 러시아와 붙어있는 동부 일부 지방은 러시아어를 많이 쓰고 러시아에 대한 이질감이 적은 칠러 성향이 많은 편이죠. 오렌지 혁명. 오렌지 혁명은 2004년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난 반정부 시위를 말합니다. 레오니드 쿠치마가 임기 만료에 따라 물러나게 되면서 2004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는 쿠치마의 후계자인 여당 후보 빅토르 야누코비치와 그에 맞서는 야당 후보 빅토르 유셴코 간의 맞대결 양상이 진행되었죠. 여당 후보자로 나선 야누코비치는 선심성 정책과 러시아 우호 정책을 펼치며 서민과 노년층, 우크라이나 거주 러시아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맞선 유센코는 부정부패에 찌든 정부를 규탄하며 대대적인 개혁을 약속했죠. 그렇게 대선을 2달 반 정도 남겨둔 2004년 9월 5일 유센코 후보가 독살당할 뻔합니다. 유센코의 혈액에서는 기준치 1000배가 넘는 다이옥신이 검출된 거죠. 이러한 암살 기도는 우크라이나 보안국의 전 국장인 이고르 시메시코와 전 차장인 블라드미르 사추우크와 식사를 한 후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받는 우크라이나 보안국과 러시아 측에서
친러파 후보인 야누코비치의 당선을 위해 음식에 다이옥신을 집어넣었을 것이란 의혹을 받게 되죠. 구사일생으로 유센코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우여곡절 끝에 치러진 2004년 11월 대선 결과는 야누코비치가 49.53%, 유센코가 46.66%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죠. 그러나 유센코와 러닝메이트인 율리와 티모셴코의 지지자들은 대규모 선거 부정 사례가 있었음을 밝혀냈고, 이어 키이우 등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2004년 11월에서 12월, 유센코 지지자들에 의해서 벌어진 일종의 정치적인 시민저항을 오렌지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자들은 오렌지색의 옷을 입거나 목도리를 걸쳤고 오렌지색 깃발을 휘두르며 대규모 시위를 이어가게 되죠. 왜 오렌지색이었냐면요, 이미 예전부터 젊은이들과 정치적 관심이 높은 주민들이 옷이나 장신구 등에 착용했던 색이기도 하고요, 유센코 선거위원회가 자신들의 상징으로 사용했던 색이기 때문입니다. 이 저항은 유센코의 지지층이 많았던 서부와 중부 지역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당시 야누코비치는 우크라이나의 동부와 남부에서 세력을 떨치고 있었거든요. 이전부터 우크라이나는 친러와 친서방으로 정치적인 입장을 달리하는 세력들이 대립하고 있었는데, 이 오렌지 혁명에서 그 갈등이 뚜렷하게 부각된 셈인 거죠. 물론 서방 각국의 여론은 우크라이나 야당 유센코의 편이었습니다. 결국 우크라이나 대법원과 중앙선거위원회가 개입한 끝에 재투표를 거치게 되고 51.99%라는 아슬아슬한 표차로 유센코가 승리를 거머쥐게 됩니다. 그러나 오렌지 혁명으로 집권한 유센코 대통령의 개혁 성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개혁의 노선 차이로 인해 유센코 대통령과 율리아 티모셴코 총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적으로 맞서게 됩니다. 친서방 입장에서 개혁을 주장했던 티모셴코 총리와는 달리 유센코 대통령은 친러 세력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었죠. 결국 총리와 갈등을 빚던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하고 재선거를 실시했고 티모셴코를 해임하기까지 합니다. 심지어 유센코는 자신의 경쟁자였던 아누코비치를 총리에 임명하게 되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후 경제 침체가 찾아오는 우크라이나는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게 되는데, IMF가 요구하는 구조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공경에 처하고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치러진 2010년 대통령 선거. 야누코비치 전 총리는 1차 투표에서 유센코를 탈락시키고 2차 투표에서 경쟁자였던 티모셴코를 꺾고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그는 칠러 성향을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나토 가입을 철회시키고 야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 흑해 주둔 러시아 해군의 철수 또한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둔 시한을 2017년에서 2042년으로 연장시키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향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쉽게 점령하게 된 가장 큰 과오가 되고만 합니다. 이러한 오렌지 혁명 이후 우크라이나는 지역에 따라 친러 성향과 친서방 성향으로 극명하게 대립하는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갈등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유로마이단 혁명과 돈바스 전쟁,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일련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유로마이단 혁명.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시작은 2013년 11월 21일에 유로마이단 혁명에서 비롯됩니다. 유로마이단에서 유로는 유럽을, 마이단은 페르시아어의 메이다에서 온 단어 광장을 뜻합니다. 결국 직역을 하자면 유럽 광장이 될 수 있겠죠. 유로마이단 혁명은 키우의 독립광장인 마이단 네잘레주노스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발단은 2013년 11월 2일
당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었던 야누코비치가 당시 진행 중이었던 EU 가입 논의를 전면 중단하고 칠러 정책을 천명한 것에 반대하며 수도 키우를 포함한 서부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이뤄진 대대적인 시위였죠.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정부와 이에 자극받는 시위대의 충돌은 결국 유혈 사태로 격화되었고 마침내 시위대와 야당은 야누코비치 정권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은 야누코비치를 탄핵한 후에 새로운 친서방 과도 정권을 수립하게 되죠. 하지만 이번에는 러시아계 주민이 많고 칠러 성향이 강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서 유로마이단 혁명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는 2014년 크림 위기와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혁명을 야기한 야누코비치 정권은 어떠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던 걸까요? 앞전에 말했듯이 2004년의 오렌지 혁명과 그로 인해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 결선 재투표에서 탄생한 빅토르 유센코 정권은 이후 찾아온 경제 위기와 정권의 분열로 몰락하고 말죠. 이후 2010년 우크라이나 대통령 선거에서 칠러 진영이었던 야누코비치가 대통령에 당선되게 됩니다. 대통령에 취임한 야누코비치는 정적을 탄압하고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수립했지만 부정부패가 극심한 가운데 경제 위기가 찾아오고 맙니다. 야누코비치는 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10년 러시아로부터는 러시아 흑해 함대의 우크라이나 기지 사용권을 연장해주는 대가로 러시아산 가스를 30% 할인된 가격으로 수입하기로 협의합니다. 또한 IMF로부터는 구제금융을 받기도 했죠. 이러한 조치로 약간이나마 회복되었던 우크라이나의 경제가 2011년 국제유가의 폭등, IMF 구제금융 이행 조건 불이행으로 다시금 악할 길로 접어들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게 돈을 꿔주겠다는 세력이 둘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서방, 또 하나는 러시아였죠. 러시아는 150억 달러의 차관을 빌려주는 대신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지만 유럽연합은 200억 유로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강도 높은 개혁 조건을 걸었습니다. 좀 전에 우크라이나가 이미 IMF로부터 빌린 돈을 제때 갚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당연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행할 자신이 없는 조건이기도 했죠. 그렇게 EU와 러시아 사이에서 고민하던 야누코비치는 결국 2013년 12월 러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는 칠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정권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자국의 이익이 되는 러시아와 자신의 권위주의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고 또한 러시아의 경제적 압박에서 벗어나려고 했던 야누코비치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었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전부터 러시아에게 진 빚이 상당했고 저는 가스의 공급을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는 터라 이후 조건을 받아들였다가 겪게 될 러시아의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 선택이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러시아에 대한 완전한 경제 종속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야누코비치 자신의 권위주의적 체제와 정적 탄압을 유지할 수 있겠다는 의도로 러시아와 손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반대파의 극렬한 저항에 부딪히게 되죠. 원래 러시아의 영향력이 강하다는 이유로 러시아 주도의 독립국가연합에서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손을 잡게 되면 역시 러시아가 주도하는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편입되면서 사실상 러시아에 대한 종속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었죠.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결정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내부의 친서방 세력은 우크라이나 경제가 러시아에 완벽하게 종속당할 것이라며 다시 한번 대규모 시위에 나서게 되죠. 그렇게 야권, 반러, 친서방 세력의 엄청난 반대에 부딪힌 야누코비치는 서방과의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시위가 잠잠해지자 약속을 깨버리고 맙니다. 오히려 반대파를 억누르고 시위를 금지하는 반민주적인 법안까지 제정하는데 그로 인해 2014년 1월 이후부터 대대적인 반정부 운동까지 발발하게 되죠. 야누코비치 정부는 강경 진압에 나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항하는 시위들이 우크라이나 역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돼 버리고 말죠.
시위대의 집결을 막기 위해 지하철 운행을 중지시켜버릴 정도로 정부의 폭력이 극심해졌고 2014년 2월 18일부터 23일 사이에 존엄의 혁명 기간 동안 80명 이상의 시위대가 경찰의 발포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는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고 결국 우크라이나 전역에는 계엄령이 발령되게 됩니다. 야누코비치 정부는 군부대를 투입하려 했으나 러시아의 푸틴이 군병력 투입에 반대하며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하죠. 사태가 심각해지자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3국의 외무장관의 중재하에 정부와 야권 간의 타협이 이루어졌고 이 합의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이내 대선을 실시하고 야당이 참여하는 거국적 연립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이었는데 서방은 이 중재안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종식되었다고 생각했죠. 다만 시위대는 이러한 협의가 이행될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야누코비치의 퇴진이라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게 되죠. 그렇게 2월 23일 시위대는 키우 대통령 집무실을 점령한 뒤에 야누코비치 대통령을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탄핵시켜버립니다. 야누코비치는 동부의 거점 도시 히르키우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리고 히르키우에서 의회 결정은 불법이며 자신은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므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방송한 뒤에 러시아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야누코비치와 대선 경쟁을 벌였다 패배한 후 구속되었던 율리아 티모셴코가 석방되게 됩니다. 그의 차기 대통령 선거를 위한 준비가 시작되면서 혁명은 성공한 듯 보였죠. 러시아의 개입. 1991년 소련의 붕괴로 독립하게 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언제든 다시 힘을 뻗쳐 우크라이나를 지배하려 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러시아 의존적인 사회 구조에서 벗어나 서방과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움직임은 서방 세계가 압도하는 냉전 이후 상황에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세력권 구축이라는 목표를 가진 러시아 입장에선 용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해서도 자신의 영향력 하에 두고자 했고 이를 위해 칠러 세력인 야누코비치 정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이죠. 하지만 야누코비치 정권의 부정부패 의혹과 권위주의 통치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감을 키우게 되고 나아가 러시아의 뜻대로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우크라이나를 편입하려던 찰나 야누코비치 정권이 무너지면서 친서방 세력이 우크라이나 정권을 잡기 일렀습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원래 칠러 성향이었던 동부 지역마저 핵심적인 칠러 세력 빼고는 다 반로로 돌아버리는 결과를 낳자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묶어둘 방법이 이내 사라져버리고 만 것이죠. 사실 러시아는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때문에 직접적인 개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을 앞두고 소련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일으켰다가 미국의 반발로 인해 반쪽짜리 올림픽을 개최했던 일이 있다 보니 조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였죠. 그렇게 러시아는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본격적으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러시아가 점령한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러시아가 주장하는 명분은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크림반도에 있는 러시아인을 보호한다는 것이었죠. 허나 평화를 상징하는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벌인 일이어서 세계는 깜짝 놀라게 되죠. 그리고 이 사건은 이후 벌어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서막에 해당합니다.
러시아의 합병 배경. 러시아의 합병 배경에는 코소보 사태가 있습니다. 코소보의 독립에 대한 유럽연합의 태도를 러시아가 그대로 크림반도에 적용한 것이란 해석이죠. 유럽연합이 지지한 코소보 독립, 그리고 러시아가 지지하는 크림 자치정부 독립이 대립하는 양상인데, 러시아는 코소보의 독립은 승인하지 않으면서 크림반도 주민의 자결권은 부추기고 있는 반면, 유럽연합은 코소보의 분리는 인정하면서도 우크라이나 영토는 온전히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귀속에 대한 논란 또한 러시아의 합병 배경의 하나로 대두되죠. 당시 소련의 헌법에 따르면 영토 문제는 최고 소비에트 회의의 동의와 국민 투표를 거쳐야 했지만, 1953년 서기장에 취임한 흐루쇼프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고 이듬해 곧바로 크림반도의 우크라이나 편입을 일반적으로 지시했죠. 1954년 이뤄진 편입의 공식 명분은 제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병합 300주년 기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크림반도가 우크라이나에 주는 흐루쇼프의 선물이라 불렀는데, 그렇다면 흐루쇼프는 왜 러시아의 흑해 함대가 주둔하던 전략적인 요충지를 우크라이나에 넘겨주었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많겠지만, 흐루쇼프를 소련의 최고 지도자가 되도록 지원해준 우크라이나 공산당에 대한 보답이기도 했고, 어차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한 나라와 다름이 없는 관계였기 때문에 당시엔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련의 붕괴 이후에 사정이 달라졌죠. 전략적 요충지인 크림반도를 가진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러시아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로마이단 혁명의 영향. 2014년 당시 크림반도는 약 60%의 러시아계, 20%의 우크라이나계와 15%의 타타르계, 그 밖에 소수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러시아계 주민들의 다수는 국민소득이 낮은 우크라이나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많은 가운데, 유로마이단 사태 이후 러시아와의 관계가 경색될 것을 우려하고 있었죠. 반면 우크라이나계 주민들과 타타르인들은 러시아에 대한 반감이 심했죠. 그러던 가운데 2014년 2월 말, 유로마이단 혁명으로 칠러 성향이었던 야누코비치의 정권이 무너지고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를 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합법적이지 않은 정권이란 맹비난을 하게 됩니다. 일부 언론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간다면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돌려줘야 할 것이란 주장까지도 했죠. 당시 크림자치공화국 지도자들은 새로 세워진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를 인정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칠러 성향이긴 했지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 틀 안에서의 칠러였을 뿐, 크림반도의 독립과 러시아로의 합병엔 긍정적이지 않았던 것이었죠. 그러나 유로마이단의 여파로 칠러적인 크림반도 주민들의 태도는 180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칠러 세력의 크림반도 정권 접수.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난 지 이틀 후인 2월 25일, 세바스토폴 시내 광장에서 러시아계 주민 수만 명이 러시아 국기를 들고 나와 집회를 열게 됩니다. 시위대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와 현 세바스토폴 시장, 그리고 의회의 해산을 주장하게 되죠. 또한 러시아 태생의 알렉세이 찰리라는 사업가를 새로운 세바스토폴 시장으로 추대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모두 불법적인 것이었습니다. 이후 알렉세이 찰리는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의 명령에 불복할 것임을 천명하고는 별도의 군대를 만들기까지 하죠. 하지만 2월 27일, 갑자기 의문의 인물인 몰도바 태생의 세르게이 악쇼노프가 무장한 병력을 이끌고 크림자치공화국 의회 건물과 지방정부 청사를 순식간에 점거한 후에 크림자치공화국의 총리가 되게 됩니다. 그는 취임 직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크림 자치공화국 영토의 안정과 평화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 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고, 러시아는 즉각
그들의 요청을 못 본 척하지 않겠다고 답한 뒤에 러시아군을 크림반도에 파견하게 합니다. 러시아군의 무력 침공 개시. 그렇게 2월 28일 러시아는 직접적인 무력 침공을 감행하게 되죠. 세바스토폴 항에 주둔 중인 러시아 해군 흑해 함대 소속 보병들이 크림반도 주요 공항 두 곳을 무혈 점령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전 대통령이 러시아에 나타나 성명을 발표합니다. 당시 러시아군은 러시아군임을 알 수 있는 표식을 달지 않았기 때문에 한동안 우크라이나 칠러 세력으로 알려졌고 러시아가 직접 군을 투입한 사실이 은폐되게 됩니다. 당시에 서방의 언론 역시 크림반도를 점령한 주체가 러시아군이 아닌 단지 우크라이나의 칠러 무장 세력이라고 보고하기까지 했죠. 러시아의 이와 같은 기만 때문에 초기 우크라이나 민심은 반발이 적어져서 러시아에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크림 자치공화국 총리 악쇼노프가 푸틴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군사력을 투입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명분이 쌓이게 된 겁니다. 3월 1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크림반도에 무장병력 2,000명을 투입했고 우크라이나 해군의 핵심 시설이 있는 세바트로폴 해군본부와 해군기지를 급습하며 점령하고 맙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미국이나 EU는 방관자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죠. 크림 칠러 정권의 러시아 합병 추진. 3월 6일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는 독립국을 선언했던 1992년 헌법을 채택하느냐 혹은 러시아에 합병되느냐 하는 주민투표 날짜를 3월 16일로 발표하게 됩니다. 이어서 3월 11일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와 세바스토폴 의회가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독립을 결의하게 되죠. 이때 유엔 안보리에서는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16일 치러지는 러시아 기속 여부에 대한 투표 결과를 불인정한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습니다. 그렇게 3월 15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본토에 군사 침공을 감행하게 됩니다. 공수부대를 동원하여 헤르손주 스트렐코브의 마을에 있는 가스 공급기지를 점령한 것이었죠. 이는 지금까지 러시아계 주민보호를 명분으로 크림 반도만을 군사적으로 장악해왔던 러시아가 반도 바깥 우크라이나 영토에까지 직접 군사력을 투입한 것으로 양국 간의 긴장을 더욱더 고조시킨 사건이었죠. 러시아의 합병. 그렇게 3월 16일 주민투표가 시작됩니다. 12%가량의 소수민족인 타타르계는 투표 거부를 선언하였는데 최종적으로는 러시아의 흡수 합병이 96.77%의 찬성으로 결정되게 된 것이죠. 3월 18일은 푸틴이 크림 공화국의 귀소관을 의회에서 공식 통보함으로써 크림 자치공화국은 크림 공화국이 되게 됩니다. 3월 20일과 21일 러시아 하원과 상원이 크림 병합조약과 법률안을 비준하였죠. 3월 24일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에서 자국군대를 철수시키고 맙니다. 이후 외국인 투자자본이 빠른 속도로 이탈해 나가면서 러시아가 경제적인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를 제재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우크라이나에게 각각 21억 달러, 10억 달러를 제공키로 하죠. 일본도 14억 유로를 건네기로 했는데 각국의 정부와 IMF가 지원하기로 한 자금은 모두 2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미국, 유럽연합정부는 러시아의 크림 공화국 합병을 인정하지 않으며 그 전에 있었던 크림 공화국과 독립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영토라고 주장합니다. 현재까지 크림 공화국과 세바스토폴이 러시아 영토라고 인정한 나라는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쿠바, 니카라과, 수단,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등 8개 국가뿐이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2014년 발발한 돈바스 전쟁으로 대표되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돈바스 지역 칠러 반군 세력 사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 국지적 분쟁을 말합니다. 돈바스 전쟁은 돈바스 지역에서 2014년 4월 발발한 칠러 성향의 반군과 러시아군, 그리고 우크라이나 정부군 사이의 전쟁으로 8년이 넘는 지금까지 진행 중인 전쟁입니다. 처음엔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칠러 반군간끼리의 전쟁이었다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칠러 세력이 러시아군에 합류됨으로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면전으로 확대되었죠. 러시아의 지원을 받은 반군의 목적은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하는 것 또는 러시아와의 합병인데, 우크라이나 정부를 포함한 세계 대부분 국가들은 이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쟁의 배경. 돈바스 전쟁은 2014년의 유로마이단 혁명, 그리고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2014년 3월의 크림반도 강제 합병 이후 칠러 세력들이 많이 있었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은 분리 독립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그간 우크라이나 정부의 부정부패와 한때는 소련을 세계 초강대국으로 만든 중공업 복합단지의 상징적인 곳이었지만 이제는 산업의 붕괴로 쇠락해진 지역이 되어버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죠. 칠러 반군은 러시아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서 우크라이나로부터 독립한 후에 러시아로의 합병을 꿈꿔왔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크림반도의 경우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죠. 이유는 흑해 함대 기항지가 있는 크림반도의 경우 지정학적과 경제적으로 사활을 걸 가치가 있었지만, 돈바스 지역은 쇠락한 중공업 지역인데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계 주민 갈등이 상존하는 곳이기 때문에 골치가 아플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에 그치지 않았죠. 은밀하게 반군을 지원하는 전략을 사용한 겁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의 독립선언. 우크라이나 과도 정부는 군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리멸렬한 진압작전으로 칠러 반군에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1990년대 소련 붕괴 직후 우크라이나 땅엔 소련군 병기가 잔뜩 남은 탓에 우크라이나는 많은 군사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경제난과 부정부패 탓에 무기들을 대부분 폐기하거나 부패한 정치인들에 의해 해외 분쟁 지역으로 팔려나가고 만 것이죠. 또한 부패한 정치가들과 방산 비리로 인한 국민들의 군에 대한 불신까지 겹치는 바람에 전쟁 준비 태세는 당연히 약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우크라이나군은 가용 병력과 장비가 크게 부족한 상태에 직면했죠. 그러한 까닭에 자체적으로 조직된 의용군이 다수 전쟁에 참가하는데 그중 네오나치 세력도 존재하게 되어 나중에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다 오데사에서 5월 3일 우크라이나 구구 민족주의 단체 프라비 섹토르 소속대원 등 중앙정부 지지자들이 칠러 분리주의 시위대가 몰려있던 오데사 시내 건물에 불을 지르매 분리주의 지지자 38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러시아에서는 나치로 일컫는 프라비 섹토르에 의해 러시아 동포가 죽임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으니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명분을 얻게 된 셈이었죠. 서구의 네오나치 세력들은 우크라이나가 유대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러시아의 선전에 동조하면서 러시아가 유대인들의 국제적인 의무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다고 찬양하기도 했습니다. 동부 지역의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했던 지역들 중 오데사나 히르키우 등의 몇몇 곳은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게 됩니다. 하지만 도네츠크와 루안스크는 2014년 5월 12일 정부군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분리독립 투표를 치러 주민의 90% 이상의 찬성으로 독립을 선언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들은 분리주의 반군들이 장악한 지역의 주민들이었습니다. 각각 루안스크 인민공화국과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을 세운 그들은 노볼러시아 연방국으로 통일할 것을 선언했으나 도네츠크 측은 연방국과 루안스크는 국가연합이라는 입장차를 보이다 결국 무산되고 말았죠. 러시아의 개입.
우크라이나군은 초반에 고전했지만 이후 크라마토르스크에서 승리하고 도네츠크 공항을 방어하는 등의 반군을 몰아내는 데 성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이 시작되면서 제공권을 활용한 폭격이 어려워졌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항공 17편 격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2014년 7월 17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이룩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 MH17편이 동부 우크라이나 320km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분리주의 반군에 의해 격추당한 사건이었죠. 우크라이나는 이 사태를 러시아와 반군의 책임이라며 비난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에서 벌어진 일이니 우크라이나의 책임이라고 주장합니다. 이후 러시아는 반군에 대한 지원을 강함과 동시에 직접 병력을 파견하기 시작하죠. 특히 일로바이스크에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을 전멸시키는데, 이는 평화협정을 맺어 철수 중인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고 무참히 사륙하는 전쟁 범죄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승승장구하던 우크라이나군의 위신은 이 패배로 크게 실추하게 됩니다. 다만 최근 2022년 러시아 침공 때 2014년에 패배를 안겨주었던 러시아의 부대를 역으로 포위하고, 이에 대항하느라 부차 학살까지 자행했던 적군을 전멸시키면서 복수에 성공했다고 알려져 있죠. 러시아는 반군으로 위장하거나 러시아인 의용군이 활동하는 것을 함으로써 직접적인 참견을 숨겨왔습니다. 다만 돈바스 영내에서는 실제 러시아군 수만여 명이 활동하고 있고, 많은 러시아인의 의용군이지만 각종 중장비로 무장한 이들을 의용군이라 믿는 사람은 당연히 아무도 없었죠. 정전협정. 우크라이나는 결국 9월 5일 유럽 안보협력기구의 중재 아래 민스크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로써 러시아와 돈바스 반군과의 정전에 들어가게 되죠. 그러나 돈바스 반군과 러시아군은 협정이 체결된 후에도 도네츠크 공항에서 이체 공세를 가했고, 결국 2015년 1월 21일 도네츠크 공항을 점령하게 되죠. 한편 1월 14일엔 도네츠크와 루안츠크를 잇는 철도 교통요충지 데발체베에서 양측의 격렬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 전투에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철저하게 패배하고 말죠. 이후에도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는 전투는 지속적으로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적극적인 지원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동부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살고 있음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입장에만 중요하지 미국 입장에선 중요성이 덜하기 때문이라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서유럽을 방어하는 데는 폴란드 등 중동부 유럽부터도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 푸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칠러 세력의 지원 요청에 부응하지 않는다는 러시아 국민과 민족주의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 결국엔 우크라이나 동부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생기게 되죠. 경기 악화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자국 내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크림 반도 합병에 이은 새로운 승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푸틴이 반응할 수도 있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